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요즘 아이들의 문제,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86번째가 되겠네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3번째 3주차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 문제라면 어떨까? 일단 아이 문제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이의 문제인지, 과정의 문제인지, 상황의 문제인지를 구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아이의 문제라면 뭐가 문제일까? 그 중에 게으름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의 문제라면 두 번째, 게으름에 의한 무기력이 문제다. 게으름이 이야기한 무기력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자녀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메르 시대 점토판 BC 1700년경 아주 오래된 점토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자,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하죠. 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보면 이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거뜬히 돌을 들어서 적에게 던졌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둘이서 힘을 합쳐도 돌 하나도 던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아마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윗세대가 바라보는 이 아랫세대, 이 젊은이들, 아이들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기준이 높고 자기들도 물론 어렸을 때 뭔가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들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사실 이 등교 거부 문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부모 세대들에게는 등교 거부한다는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등교 거부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보내는 그 등교 거부의 현상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등교 거부는 세 가지 차원, 사람의 문제냐, 과정의 문제냐, 상황의 문제냐, 이걸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요, 사실 이 게으름의 문제를 첫 문제로 짚었다. 아이의 문제라면 게으름의 문제다라고 짚었습니다. 사실 이 게으름 부분은 게으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을 부리고 싶고 늑장 부리고 싶고 또 널브러지고 싶고 이런 욕구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 게으름을 누리는 것도 일종의 행복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또 게으름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보이는 이 현상이 게으름 문제인데, 사실 이 게으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심리적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뭔가 진단을 해보면 사실 온갖 병리적 요소를 다 달고 있겠고요. 온갖 진단명을 다 붙이고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이상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 그대로 이상심리학이라서 정상 범위의 사람이 아니라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의 병리적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인 보편의 사람도 이상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문을 해보면 그중에 몇 가지는 그런 요소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그냥 놀러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갑자기 무슨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고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있네요. 이왕 암세포 들어있으니 항암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거죠. 몸속에 항암 치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심리적 맷집이 강하고 자기 효능감으로 차 있는 아이들은 이 게으름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게으름이 야기하는 문제가 무기력이라는 점을 짚어봐야 됩니다. 즉 게으름은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이 무기력은 게으름에 의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봐야 되죠. 요즘 집에 박힌 청년 세대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바도 안 하고 직업도 안 구하고 상해학교 진학도 안 하고 집에 집안 일도 안 하고 제 시간에 밥도 먹지 않고 생활도 밤낮이 바뀌었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중독돼 있고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뭘 해도 안 하고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그 이면 속에도 무기력이 깔려 있고 그 무기력의 이면에는 무능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이전에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해본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태도 자체가 게으름에 아주 인이 박힌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무엇도 열의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학령기가 되었는데 그 상태로 학교를 가면 다른 아이들이, 보편의 아이들이 가는 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적인 능력도 못 따라가고 생활적인 부분도 못 따라가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못 따라가서 자꾸 그럴수록 학업 부진화가 되고, 또 아이들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따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좀 더 멀어지고 더 떨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는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즉 다르게 제공된 일종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잘 준비된 아이는 그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즉 학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관계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일에 관한 어떤 개념에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하나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무대에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즉 유능자에게는 기쁨의 장소, 자신의 능력을 확증하는 장소,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는 장소이겠지만, 무능자에게는 혐오스러운 장소, 올라가고 싶지 않은 장소, 올라갔더라도 비교와 야유를 받게 되는 그런 장소, 수치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능력의 차이에 있더라,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무능력에서 온다. 무기력은 무능력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짚었던 심리학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입니다.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아주 유명하죠. 무기력도,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 어떤 난제의 과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중에 무기력에 빠지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 무기력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을 얘기하면서 그럼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학습된 낙관력, 즉 무기력은 학습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학습된 공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또 낙관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한국의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이 무기력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기력 3종 세트에 빠진 게 있었더라.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이거 세 가지. 무슨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뭘 어떤 자극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안 하면 안 돼요, 귀찮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무기력의 상대 개념은 활력인데, 활력을 가지려면 뭔가 활력을 가질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청년 세대가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 사회 속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는 이 현상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심각한 어떤 청년 사회의 문제로 등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사실은 무기력이라는 증상에 의한 것이고, 그 무기력은 밑에 이면에 무능력이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억지로라도 가야 합니다.
학교는 억지로라도 가야 되죠. 그래도 지금 부모 세대가 어릴 때 그 부모 세대, 그 위에 부모 세대는요, 학교를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는 가. 학교 일단 갔다가 조퇴를 맞고 오더라도 학교는 일단 가. 네가 가서 놀든 말든 자든 말든 일단 학교는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교는 사회화 기능, 뭔가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한 사회인으로서 먹고 살아야 될 어떤 기능을 습득하는 장소, 또 거기다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학교는 무조건 가야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생존을 포기했다는 말 정도로 간주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뭐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독서를 통한다든지 홈스쿨링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부모하고 공부를 하든지 또 학교가 아닌 제3의 어떤 단체나 장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어떤 수준과 걸맞거나 그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학교조차 안 가면 도대체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중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써줄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싫더라도 가야 되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자극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종의 자극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육의 기본이고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그런 걸 빨리 정돈하고 빨리 실행에 옮기고 빨리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앞장선다는 거, 이거는 교육이 가진 힘이겠죠. 그래서 등교 거부의 문제를 다룰 때 무조건 아이가 싫어한다고 뭐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든지 또 악착같이 학교는 죽었다 깨나도 가야 되라고 고집만 피운다든지 이 양극의 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어떤 원칙은 학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학교를 안 간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 교육, 즉 인생 준비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